계속해서 집을 사고 있는 거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가격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주로 거래가 많이 되는 지역은 한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수지를 많이 사셨어요. 그 다음에 계약서가 많이 들어온 것은 광명이었고요. 광명. 그리고 한때 서대문이 엄청 들어오더라고요. 마포 네. 가잔이 너무 비싸고 이제 지방에 있는 분들도 경기도는 싫다. 나는 네. 서울로 가고 싶다. 그래서 서울에 이제 강서구라든지 은평구, 노원구도 15억대로 해가지고 거래가 많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레오대출연구소의 레오님 모시고 현재 부동산 시장 그리고 이제 대출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레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이제 뭐 세금도 그렇지만 사실 뭐 대출 규제도 여전하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면 또 집을 또 사야 되는데 대출 안 나온다 이거 가지고도 많이 좀 얘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 좀 현재 대출은 도대체 어떤 수준이고 어떻게 나오는지 얘기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대출을 받겠다는 분들은 뭐 매매계약서를 썼든 가계약을 하든 뭐 그런 거의 직전의 단계니까 네. 지금 시황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정보가 있으실 것 같은데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3월 초입니다. 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뭐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계속해서 집을 사고 있는 거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가격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고가주택 위주로 한강벨트라고 하죠. 네. 뭐 강남, 뭐 서초, 용산하고 네. 한강벨트 뭐 이런 식으로 거래가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냥 가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가격 15억 이하. 예, 주로 이제 그쪽에 거래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5억 이하라는 거는 대출 때문이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아무래도 사실 현금으로 집을 턱턱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15억 이하는 그나마 최대 6억까지 나오니까 네. 예, 집을 살 수가 있는데 15억을 초과하게 되면 대출이 4억으로 줄고 네. 그리고 25억을 초과하게 되면 대출이 2억으로 줄어드니까 이제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사실 15억 초과해서 4억이지만 뭐 20억짜리 산다고 그러면 16억 네. 정도 현금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뭐 예를 들어 12억짜리 산다. 네. 그러면 대출 6억 나오니까 6억만 6억만 있으면 있으면 되니까. 네. 집값 대비 대출 비율이 높아서 네. 그쪽으로 간다. 예. 그러면은 요즘에 그런 기사 나오거든요. 뭐 거의 뭐 30대가 산다, 뭐 40대가 엄청 많이 산다 하는 게 결국에는 그 어쩔 수 없이 그 그렇죠. 가격대들이 그 가격대에 있는 분들이 사는 거고요. 지금 만약에 12억이다, 10억이다. 그런데 네. 어떻게 6억이 나오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요즘 대부분 사는 사람들이 생애 최초인 분들이 많아요. 생애 최초. 네, 근데 일반인이 산다. 그럼 10억짜리를 사게 되면 대출이 서울 그리고 이제 수도권의 일부 12개 지역 같은 경우는 40%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10억이면 4억 4억, 12억이면 4억 8천 이거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최대 70% 네. 나하에서 6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이 생애 최초를 이용을 해서 집을 매수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약간 연봉이 높으면 네. 신용대출도 일부는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6억보다 이제 여력이 많으신 분들은 그렇죠. 신용대출까지 써서. 네, 그리고 아니면 이제 어차피 대출은 한 분이 받잖아요. 네. 그래서 한 분은 주택담보대출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력이 되시면 나중에 집을 사고 나서 그 나머지 한 분이 신용대출을 풀로.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돈에 맞춰서 사고 있다. 이런 분위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돈에 맞춰서 사는 거 맞고요. 네. 그리고 그 지방보다는 이제 네. 서울, 수도권에 더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지방 분들조차도 네. 그 서울에 있는 집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뭐 지금 토호제도 있고 한데 지금 잠깐 풀렸잖아요. 잠깐 네. 한시적으로 양도세 면제 때문에 네. 그래서 야 그러면 전세 끼고 살수 있잖아요. 나중에 네. 뭐 들어가서 산다 뭐 네. 그거는 각오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본인이 들어가서 산다기보다는 네. 이제 자제분들을 서울로 유학을 보내면 그분들의 미래를 생각을 해서 어차피 실거주 하실 거다 뭐 이렇게 네.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좀 있는 분들이 이제 토호제임에도 불구하고 네. 우선은 잠깐이나마 뭐 갭 투자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시간을 좀 벌어놓는다. 야,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애가 고3이야. 네. 근데 애가 이제 대학교 간다 그러면은 그 집을 산 거를 뭐 거기서 이제 살아라고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돈 많은 분들은 뭐 그렇게 사도 뭐 문제는 없으실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러면은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죠. 우선은 버니까 뭐 네. 최대 뭐 2년까지도 그쵸. 벌 수는 있으니까. 네. 그러면 그런 15억이라는 금액으로 딱 끊으면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까 좀 주로 거래가 되는 지역이 좀 어디로 보세요? 주로 거래가 많이 되는 지역은 한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수지를 많이 사셨어요. 네. 네. 정말 계약서를 보면 계속 수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수지보다는 정말 가격대로 지역보다는 정말 가격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가 많이 들어온 것은 광명이었고요. 광명. 그리고 한때 서대문이 엄청 들어오더라고요. 마포 네. 가잔이 너무 비싸고 그래서 서대문을 또 선호하셔서 서대문 많이 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방에 있는 분들도 경기도는 싫다. 나는 네. 서울로 가고 싶다. 그래서 서울에 이제 강서구라든지 은평구, 예, 보통 저희가 이제 중심 지역은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지역까지도 많이 선호를 하셨어요. 근데 그 여파인지 모르겠지만 은평구 엄청 많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노원구 그 한동안 정말 많이 침체가 됐었잖아요. 근데 노원구도 15억대로 해가지고 거래가 많이 있었어요. 그럼 이게 연초부터, 그러니까 26년도부터 조금 이렇게 트렌드가 좀 느껴지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 말부터도 좀 그랬어요? 어땠어요? 아무래도 작년 말부터 그 6.27 대책 이후로 그때만 해도 이제 그냥 6억이었는데 정말 그 2억밖에 안 나오게 된 그 대책이 15 대책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정말 확연하게 15억 이하가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쪽이 좀 많이 늘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면은 이제 요즘에 이제 전세 구하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도 네. 많다 보니 전세 또 가야 될까 그냥 살까 하다가 사시는 분들도 좀 네,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애 최초도 많고 이렇게 좀 봐야 된다. 사실 지금 그것도 그건데 더 어찌 보면 관심들 가지고 계시는 게 지금 양도세를 이제 한시적으로나마 5월 9일까지 계약서 쓰면 다주택자 거 사는 무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하는 물건을 살 수 있어서 그렇죠. 뭐 그것 때문에 지금 거래가 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실제 정말 그런 건들이 관심은 많아요. 많으세요. 이런 물건을 사면 내가 이 물건이 그 물건 맞나요? 네. 뭐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세입자가 끼어 있고 다주택자 물건이고 나는 무주택이다. 네. 이런 거 사도 돼요? 뭐 대출 나오는 거 맞아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는 그럼 나중에 입주할 때는 어떻게 해요? 네. 뭐 이런 것도 그 물어보시고. 입주할 땐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안 나옵니다. 지금 기준대로. 네. 그때 가서 뭐 바뀐다. 그럼 나올 수 있겠지만 얼마 전에 한 은행에서 이제 공문이 내려왔는데 네. 아예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안 된다. 그렇게 전세 퇴거 자금은 없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정식으로까지 그렇게 내려온 걸 보고 힘들구나. 아니면 은행에서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전세 퇴거 자금 얘기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나중에 전세를 내보내고 자기가 실거주를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거래하는 네, 분들은. 맞아요. 그런데 대출은 안 되는 거네요. 네. 1억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출은. 만약에 LTV 한도가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집값 대비 나의 시세에 이제 그 저희가 LTV라고 하잖아요. 네. 이 규제 지역 LTV는 지금 현재 40%예요. 근데 40%인데 뭐 1억의 한도가 나온다. 네. 그러면 1억은 가능하실 거예요. 1억에 뭐 신용대출 조금 정도. 그렇죠. 야, 그러면은 이래나 저래나 그 양도세 회피 물건을 살려면 현금이 전액 거의 있는 수준. 네. 그냥 아니면 차라리 이런 물건은 어떤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뭐냐면 월세. 한동안 네. 지금 월세 물건은 별로 인기가 없었거든요. 월세끼 물건. 그렇죠. 전세도 아닌 것이 실거주도 아닌 것이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월세가 있는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월세는 보증금이 적잖아요. 네. 그래서 월세 뒤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러면 나중에 입주할 때는 그 월세 보증금만큼만 돌려주면 되니까 차라리 그런 물건이 대출에서는 더 쉽지 않나 그런 생각을 그런 하고 것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이따가 네. 좀 더 얘기를 해보고 네. 우선은 그러면 지금 그 양도세 회피 물건을 사는 게 4월 한 초중순까지는 계약서 써라. 안 그러면 허가가 안 나온다 이런 얘기 했는데 맞아요. 대출은 네. 대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출도 똑같은 거죠? 대출은요 약정서만으로는 대출을 신청할 수 없어요. 계약서를 써야 되면. 네, 그렇죠. 그러면은 4월 중후반이나 말에나 계약서 쓰겠네요. 그 정도 쓰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잔금은 유예를 해줬잖아요. 뭐 4개월, 네, 6개월 뭐 6개월까지. 이런 식으로 유예를 했기 때문에 계약서만 5월 9일까지 쓰시면 잔금 날짜까지 대출 나오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잔금일이 네. 너무 멀면 네. 문제되거나 그런 건 없나요? 그런 아니면 건 잔금을 없어요. 치르고 나서 대출을 받는 것도 또 제한이잖아요. 3개월 안에 뭐 대출 받아야 된다. 그렇죠. 매매잔금 같은 경우는 네. 3개월까지 내가 내 소유가 된 날로부터 3개월까지가 매매 잔금인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생활 안정자금이라고 해서 그냥 자기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잔금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매매 잔금으로 대출을 받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복잡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5월 9일 뭐 이렇게 카운트다운도 하고 있는데 또 네. 대출은 또 언제까지 안 하면 또 안 나오고 막 여기 임차인은 있는데 나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되게 복잡스러운데 맞아요.
대출만 보면 그러니까 뭐 지금 3월 초니까 지금부터 한 5월 안에 뭐 거래들을 아무래도 많이 하실 거니까 네. 5월 초까지 그때 거래하면 대출적으로는 뭐 크게 뭐 달라진 건 없는 거죠. 지금 연초랑 그렇죠. 지금이랑. 네, 달라지는 거 없고요. 그리고 설사 뭐 달라진다고 해도 저희가 이제 기존 계약자들은 보호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규정으로 이해하시고 계약을 하고 그리고 대출 신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기사들 보면은 이제 집주인이 우선 빨리 지금 그 소유권을 넘겨야 되니까 먼저 빨리 그 법무사랑 해서 등기 넘기고 네. 나머지 잔금은 뭐 나중에 주시고 그거는 네. 뭐 네. 그냥 그 근저당 설정합시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런 것들도 뭐 현장에서 좀 보이나요? 뭐 아직까지는 그런 거는 보이지 않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네, 왜냐하면 대출 그 단계가 계약서가 미리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제 잔금 뭐 임박해서 내지는 뭐 두세 달 전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거래가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지금 뭐 약정서 단계인 거지 계약서까지 그렇죠, 아직. 쓰신 분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 분은 이제 뉴스에서만 저도 아직은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약간 유의미하게 좀 가격대들이 좀 조정을 받았다 뭐 이런 느낌을 받나요?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이제 어떤 저희 중개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네. 물건이 싸게 나왔다고. 그래서 금매로 나왔는데 정말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궁금하잖아요. 뉴스에 보면 뭐 몇 억이 내렸네. 네. 막 이런 얘기가 있길래 그래서 봤더니 3천만 원을 싸게 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매매가 얼마인데요? 11억 9천인데 11억 9천인데 11억 6천에 나왔다. 네. 그래서 이게 싼 거야?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엄청 싼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호가는 더 높나 보죠? 원래 다른 신고가 나왔던 물건이라고. 그래서 아 그래요? 괜찮나 보다. 그러면 제가 혹시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 말해 볼게요 했는데 1시간 있다 연락 왔더라고요. 거래됐다고. 아, 바로 네, 거래됐다? 바로 거래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요즘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5억 이하 때들은 금매라고 말하는 게 별로 없고 뭐 맞아요. 조정이 거의 없는 것 없어요. 같아요. 네. 네. 오히려 근데 강남 쪽은 조금 조정이 조금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심리적으로 압박이 좀 많이 심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보유세나 이런 것도 네. 올릴 것 같다는 네,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내 걸 팔아야 되나 보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어떤 분이 마포에 하나 있고 네. 이제 송파에 하나 이렇게 물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져가고 싶다 자기는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두 달 전에 그 마포 거 내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심리적으로 압박이 되게 많은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강남이나 뭐 용산 같은 좀 고가권은 확실하게 좀 계약서가 안 들어오나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어요. 그리고 들어오기는 해요. 들어오는데 어떻게 찾는지는 모르겠지만 15억 이하의 물건에 그 강남, 서초, 송파 물건이 들어와요. 그럼 뭐 나홀로 뭐 이런 건가요? 맞아요. 네, 마홀로 내지는 작은 평수. 네. 네, 그런 평수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을 계약을 해서 15억 이하로 해서 최대 대출 받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은 대출이 가장 메인이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가는 조금 힘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제 고가 주택 이제 25억 초과 뭐 이런 물건을 사는 분들은 뭐 생애 최초라기보다는 이렇게 갈아타게 하시는 분들 있죠.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그냥 저 2억만 대출 나와도 갈아타려고요. 뭐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지금 금리는 좀 어떻게 되나요? 금리는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시거든요. 뭐 금리 떨어진다면서요.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안 떨어집니다. 지금 금리가 이번 주 금리가 제가 표를 봤는데 그 매매 잔금이 4.78 정도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4.78이요? 뭐 그런데 사실 저번 주엔 더 높았거든요. 그리고 채권 금리에 따라서 조금씩 등락이 있기는 한데 한 4.7%대 선에서 일금융권 같은 경우는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나마 금리를 좀 싸게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즘 전자계약 많이 하시거든요. 네. 네, 전자계약을 하면 대부분의 은행이 0.2% 정도는 금리를 깎아줍니다. 그러면 한 4.5% 정도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금리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변동 금리가 조금 더 저렴해요. 그래서 변동 금리 같은 경우에 이제 매매권 같은 경우에 뭐 한 4.2%대, 4.3%대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어떤 분들은 저는 변동금리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변동이 어쨌든 고정보다는 더 훨씬 싸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0.5% 정도면 꽤 큰데요? 꽤 크죠. 어.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변동금리를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DSR 때문에 또 네. 한도가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제 뭐 스트레스 DSR 받고 막 맞아요. 하니까. 네. 근데 요번에 한도가 확 줄어가지고 네. 그거 어차피 큰 의미 없다라는 생각할 것 같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2억, 4억 받는 분들은 워낙 소득도 좋은 분들이 좀 비싼 집을 사니까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별 의미가 없기는 해요. 네. 그런데 15억 이하의 집을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최대 6억이잖아요. 그럼 6억을 받으려면 연봉이 꽤 높아야 되거든요. 아 스트레스 DSR에 적용되면 네. 한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는 거야 대략? 저희가 지금 1억 정도 연봉이다. 그러면 예전 같으면 저희가 보통 뭐 7배, 6.5배에서 6억 5천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5억 5천, 한 1억 정도 줄죠. 이 변동으로 변동으로 하면 더 많이 줄죠. 많이 줄어요. 네. 어느 정도나 줄어요? 변동 같은 경우는 한 1억 5천, 2억 가까이 줄걸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나마 주기형 금리라고 하는 금리를 많이 쓰는데 네. 주기형 금리는 보통 가산을 하는 게 스트레스 DSR이잖아요. 가산이 1.2% 가산이에요. 그래서 내가 4%면 5.2로 계산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변동 금리 같은 경우는 플러스 3%. 네. 네, 그러면 7%로 7%로 하니까 확 네, 주는군요. 확 줄어요. 변동금리를 하시는 분들은 소득이 좀 높아서 DSR이 괜찮다 하는 분들이 하시거나 아니면 이금융권. 이금융권은 DSR이 50. 네. 그래서 이금융권 가면 또 한도가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이금융권은 그러면 그 똑같은 고정금리로 봤을 때 조금 더 높은가요? 얼마나 이금융권은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이금융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보험사, 네. 또 뭐 단위농협, 단위수협, 뭐 이런 상호 뭐 새마을금고도 예, 있고. 금융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은 금리가 다 달라요. 특판 나오는 지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4.1, 4.2 이렇게도 나왔었고요. 4.1인데 DSR도 많이 주고 하면은 네, 괜찮죠. 좋네요. 네, 근데 그런 지점은 또 금방 마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가서 하려고 보면 다 팔렸어요. 마감되고. 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 찾아서 들어가면 되는데 최근에 단위농협에서 대출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도 뭐 이렇게 많이 하는 걸까? 그래서 약간 지금은 조금 대출을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 변동금리를 한다는 게 어찌 보면 이제 앞으로 금리 인상만 되지 않으면 그러면은 뭐 나쁠 게 없는데 네. 한도가 줄어가지고 못하는 거군요 지금. 그렇죠. 네, 금리는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떨어지는 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변동금리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한도가 안 나와서 못하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소득이 높으신 분들, 예를 네. 들어 뭐 둘이 합쳐서 막 연봉 막 한 뭐 2억 막 이렇게 되면 변동하셔도 뭐 큰 크게 문제는 문제 없죠. 없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연봉이 간당간당 하시는 맞아요. 분들은 이게 금리가 0.5나 네. 높아도 어쩔 수 없이 네. 스트레스 DSR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심적으로 저는 변동금리 안 해요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 예전에 이제 금리가 한때 엄청 많이 그렇죠. 올랐던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네. 이제 놀란 가슴에 전 무조건 고정금리 할 거예요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세요. 30년 고정금리 상품이 있어요? 새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나온다는 정책자금 거죠. 말고. 네, 정책자금은 이제 거의 다 30년 만기 고정이라고 해서 네. 대부분 이제 30년 고정금리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정책자금 대출이라고 하면 뭐 디딤돌, 보금자리론 뭐 네. 이런 상품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은행 상품으로서 30년 고정금리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은행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만기 고정금리가 결코 반갑지는 않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만기 고정금리라는 게 사실 3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누가 예측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만기 고정 금리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밖에 없어요. 뭐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네. 뭐 책임을 지고 해줄 거잖아요.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변동금리가 제일 좋거든요. 변동으로 금리 사게 사봐서 뭐 또 올라가면 또 뭐 그렇게 받고 그렇죠. 예, 이렇게 좋은데 30년 고정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예측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은행 입장에서는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하나는 좋고 하나는 안 좋은데 첫 번째는 틀림없이 금리가 높을 거예요. 일반 5년 고정이라든지 변동보다는 당연히 금리가 높을 거고요. 네. 그리고 좋은 점은 하나 있죠. 만기 고정금리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DSR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30년 고정금리가 만약에 나오면 네, 그냥 우리 그냥 그 DSR 있잖아요. 네. 가산이 없는 1.2, 2.4, 뭐 3% 이렇게 더하는 가산이 없는 그냥 내가 금리가 4.5면 4.5 금리는 높아도 한도는 조금 더 나올 수 나올 있는.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뭐 그때 가서 금리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보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에서 이게 가능할까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30년 고정을 민간 은행에서 이걸 감수하려나? 근데 네. 뭐
어차피 정부에서 하라고 하면 또 그렇죠. 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뭐 해야죠. 네. 네. 어쨌든 그 나오긴 나온다. 그러면은 사실 그 정책 자금, 뭐 보금자리니 뭐니 이런 것들 하셨던 분들의 어떤 가장 큰 목적은 뭐 DTA로 보는 것도 있지만 고정금리니까 속 편하다. 또 이자도 좀 싸게 해준다. 뭐 이런 것 때문이었는데 지금 이 민간에서 나오는 거는 이자는 딱히 싸진 않을 것이고 네. 그러면은 그냥 마음 편히 고정으로 간다 정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책 상품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집값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네. 근데 뭐 은행에서 어떻게 규정을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고가주택은 안 해준다 이럴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책 나오면 고가주택도 뭐 의미가 없는 게 뭐 2억? 2억 고정금리 30년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사실. 뭐 그렇기는 하죠. 보통 맞아요. 고정금리 하는 네. 분들은 집값의 한 절반 정도 대출 받을 뭐 맞아요. 그럴 사람들이나 하는 그렇죠. 거라. 그래서 금리 등락이 있는 게 이제 두려우니까 네, 만기 고정 하시는데 맞습니다. 뭐 2억 대출하는데 뭐 만기 고정을 뭐 꼭 선택하실 네. 필요는 없죠. 그러면은 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은 연봉이 높다. 나는 한도를 막 초과해서 어차피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 대출 규제 때문에 뭐 한도가 낮은 거다. 이런 분들은 지금은 변동하는 게 어쨌든 유리하겠네요. 유리하겠어요. 변동하는 게. 저는 원래 변동을 써요. 계속 변동금리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고객님들한테는 선택의 기회를 주죠. 예, 어떤 거를 하시겠어요? 하고 장단점은 다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약간 보수적이신 분들 아니면 놀라셨던 분들은 대부분 매매잔금 같은 경우는 고정금리 고정으로 하고. 내지는 5년 고정 정도는 많이 선택을 하시고요. 그냥 짧게 쓰는 거 있어요. 내가 뭐 한두 달 쓰고 아니면 1년 안에 상환할 거다 이러면 뭐 금리의 등락이 크게 신경 쓰이지 않기 때문에 그 변동금리 하시고요. 그리고 전세대출 같은 경우는 2년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전세대출은 또 대부분 변동도 많이 선택하세요. 고정하고 변동하고 대략 뭐 비율을 한 어느 정도로 지금들 하고 계세요? 뭐 매매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5년 고정금리 하죠. 거의 고정으로. 네. 그만큼 한도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15억 이하가 거래되는 것도 하니 그런 것도 고려해 보면 이자보다도 지금은 네. 대출 한도가 더 중요해서 그걸로 사냐 마냐의 싸움이네요. 어찌 보면. 그럼요. 사실 작은 계획이 틀어지면 집을 아예 못 사잖아요. 내가 한 달에 이제 뭐 10만 원, 5만 원 더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지금 못 사니까. 그렇죠. 내가 6억을 받아야 되는데 5억 5천밖에 안 나와. 이러면 진짜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한도에 맞춰서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서 네. 5년 고정 금리를 선택하시더라고요. 레오대출연구소의 레오님 모시고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 이번에는 지금 또 하나의 뭐 시장에서 논란인 게 그 5월 9일 이후로 매물이 잠긴다 안 잠긴다 뭐 그 가격이 올라간다 더 빠진다 이거 가지고들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에서 또 오래 또 계셨으니까 과거에도 사실 양도세 중과를 한 적이 있었단 말이죠. 며칠 이후로 한다 이렇게 네. 하면은 그때는 막 매물이 잠겼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네. 다주택자분들이 많이 팔았어요. 예전에 그 뭐 지방 뭐 투자하신 그렇죠. 분들도 그렇고 네. 대부분 이제 1주택자가 되려고 많이들 팔았기 때문에 더 이상 막 너무 많은 분들이 막 투기성으로 내가 매물을 쥐고 있다 이런 분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실 그 저희가 뭐 강남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을 많이 내놔서 집값 하락을 유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강남에 있거나 뭐 그 규제 지역 원래 규제 지역에 있던 그런 곳에 집을 몇 개씩 갖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을까? 가격대가 있잖아요. 있는 분들도 증여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팔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5월 9일이 지나면 그 매물이 그렇게 막 나오고 이러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때 되면 이제 세금이 워낙 높아지니까 네, 그야말로 그 매물 잠김에 들어가겠죠. 안 팔 분들은 이제 들고 가는 거고. 그렇죠. 안 팔 팔 거다. 분들은 이제 지금 5월 내놓고 9일 있고. 전에 이제 매도하시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럼 반대로 지금 집을 사야겠다고 마음 먹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5월 9일 전에 좀 사는 게 유리한 건가요? 매물이 그래도 좀 있을 때. 당연히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세를 끼고 살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네. 시간을 벌 수 있잖아요. 저희가 뭐 레버리지 하는데 레버리지 중에 하나도 시간인데 내가 지금 들어가 살지 않더라도 집을 사놓고 뭐 먼 훗날을 기약할 수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지금이 만약에 조금 저렴하게 나오고 새 낀 집이 있다라고 하면 사는 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짧으면 진짜 몇 달 뒤에 바로 실거주해야 그럴 되고 수도 있죠. 길면 뭐 네. 23개월 뒤에 실거주하고 뭐 그런 네. 건데 이게 오히려 저는 그래서 25억 넘어가는 어차피 대출 2억밖에 안 나오는 집들 있잖아요. 네. 그런 집을 사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뭐 2억 대출 받나 나중에 뭐 생활안정자금으로 1억 대출 받나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네. 생각하고 소위 말하는 이제 잠깐 갭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반대로 그러면 15억 이하는 대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지금은 6억 받을 수 있는데 그때 네. 1억밖에 못 받으면 네.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이 10억 이하에선 영향을 안 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생초다. 네. 예를 들면 생초야. 이게 진짜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내가 만약에 생초인데 15억짜리를 산다. 네. 그러면 그 집에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10억에 있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15억에 70%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15억에 70%, 70% 7호 하면 35 대충 10억이네요. 10억 5천. 15억 5천이죠. 네. 자,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15억에 70%면 10억 5천이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세입자가 만약에 뭐 10억에 있다. 네. 그러면 5천만 원이 추가로 대출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세입자가 8억에 있다. 그럼 2억 5천 대출이 가능한 거예요. 후순위 대출이 돼요? 그럼요. 생초잖아요. 아, 생초니까. 예전에 저희 생초 80% 했을 때 많이들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거의 70%의 레버리지를 다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70% 레버리지 다 쓰고 나중에 세입자 나갈 때는 그때 돈 번다. 그리고 그때 가서 뭐 집값이 오르면 뭐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뭐 추가로 나올 수도 있고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네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초기 자금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15억 이하도 거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10억짜리 만약에 집을 사는데 전세가 뭐 4억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그렇죠. 그러면 내가 네. 6억 다 있어야지 집을 사는데 그죠. 이번에 생애 최초면은 뭐 3억만 4억에다가 있어도. 조금 더 얹어가지고 대출 우선 네. 받아놓고 그리고 나머지로 집을 산 다음에 어떻게든 뭐 갚아서 하겠다 나중에. 네, 네. 그러면 이제 10억짜리를 살면 70%의 레버리지를 쓸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6억이 아니라 3억만 있어도 내가 집을 일단 살 매수할 수 수 있다.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나중에 뭐 어떻게 상환하는 방법은 찾아내야 되겠지만. 그렇죠. 뭐 그때 가서 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네. 이제 찾아야죠, 열심히. 근데 이게 되게 복잡한 게 매도자는 다주택자여야 되고 그쵸. 또 매수자는 또 무주택자여야 무주택자여야 되고 돼요. 하니까 네. 그게 딱 매칭이 된다는 게 또 쉽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렇기는 하죠. 근데 지금 매물 내놓는 사람들은 뭐 거의 다주택자 분들일 거고요. 또 지금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주택자일 무주택자니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개사님들께서 잘 조율하실 거로 봅니다. 그러면은 아까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오히려 그 월세 낀 매물들 그런 매물들은 진짜 시장에서 찬밥이었는데 그렇죠. 거래가 거의 뭐 불가능하다 막 해서 맞아요. 세입자 나갈 때까지 버텨야 된다 이랬는데 네. 그게 지금 한시적으로 열리니 그러면은 그런 물건을 일부러 사는 분도 있겠어요. 대출이 일단 대출이 나오니까. 나오니까. 예전 이제 나중에 전세 태거 자금이 안 나온다고 하니 차라리 입주할 때 대출을 받아놓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번에 잔금을 치를 때 월세가 있는 물건은 어쨌든 잔금 치르면서 주담대는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네. 후순위이긴 해도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 나갈 때 생활안정자금으로 또 1억을 빼서 내보낼 수도 만약에 있는 한도가 거예요? 나온다라고 하면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LTV가 꽉 찼다, 40%다 찼다, 그러면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복잡할 수 있는데 채권 채고액이 또 많이 잡히면 또 뒤는 그럼 같은 은행으로 잡으면 되나요? 그렇죠, 맞아요. 네, 같은 은행 같은 지점에서 하게 되면 이제 대출 금액만 빼기 때문에 네. 예, 훨씬 유리하게. 그러면 받을 수 오히려 있죠. 월세 물건이 더 나은 거 아니에요? 크게 저는 보면? 더 낫다고 생각해요. 월세 물건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만약에 새끼는 거에 대출 하나도 못 받고 네. 내가 매수를 했는데 나중에 나갈 때는 그대로 다 빼줘야 되잖아요. 현금으로. 아직은 1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지금 매매잔금으로 어느 정도 대출을 받아 놓으면 세입자가 나가고 내가 입주할 때 뭐 대출을 뭐 한 1억 정도만 받아서 요거는 생애 최초만. 그렇죠. 그렇죠. 전세 끼고 여력이 나오려면 생애 최초 아니면 그 보증금이 아주 작다. 네. 그러면 뭐 일반 사람들도 40% 나오긴 나와요. 야, 그러면 오히려 한 계약 기간 한 2년 가까이 남은 월세 물건이 더 메리트가 있네요, 이게. 대출을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네. 그게 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퇴거 자금으로 너무 많은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세입자 나가면 또 실입주 하셔야 되잖아요. 반드시. 근데 그때 이미 뭐 대출 받아놨으니 그쵸. 뭐 크게 부담은 없는 네. 거고 오히려 전세 낀 물건을 살 때는 대출이 또 안 나올 때
경우도 나오죠. 많으니 1억밖에 안 나오죠. 나중 되면 정말 전액을 다 넣어야 되는데 이거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저도 이게 오히려 난 게 아닌가? 대출을 일단 처음에 받을 수 있으니 그리고 이제 전입 신고가 지금 정부에서 유예를 해줬잖아요. 세입자가 네. 있으니까 전입이 안 되는 나중에 것처럼 대출도 마찬가지잖아요. 대출도 원래는 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다 전입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 역시 다 유예해주기로 그 공문 다 내려왔으니까 그 부분은 그냥 안심하고 대출 받고 나중에 입주할 때 전입 신고하면 다 깔끔하게 해결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다주택자분들 중에 이제 월세를 맞춰놓은 분들이 집이 안 팔려요. 이게 아예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자포자기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면은 팔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보통 이래 조금 좀 싸게 내놓거든요. 월세가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 있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진짜 월세 낀 물건은 그동안 거래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네. 대출도 없이 그냥 그야말로 현금 다 있어야 살 수 있는 그렇죠. 물건이었잖아요. 뭐 30억짜리인데 보증금 1억 있으면 29억 넣어서 사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물건은 지금 팔기가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활 안정 자금 요걸로 이제 나중에 그 반환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해결이 뭐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 요게 풀릴 확률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전세금 반환 대출 자체가 지금 627 대책으로 막혔는데 요게 지금 안 풀리면 나중에 또 사회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따질 수도 있는데요. 627 대책이 나왔을 때 그 취지는 뭐였냐면 갭 투자하지 말아였잖아요. 네. 갭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제 퇴거 자금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쉬고줘라. 건데, 예, 뭐 이거 지금 양도세 중과를 잠시 풀어준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만 또 5월 9일까지 산 사람은 해준다.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법안을 아니면 만들기는 시장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다 없애버린다든지. 그러면 제일 좋죠. 그런데 이제 그럼 지금 처음에 그 정책을 발표했을 때의 의도와 많이 다르니까. 근데 이제 그건 또 시장 분위기라고 봐요. 만약에 집값이 뭐 너무 안정적이고 내지는 심지어 뭐 하락을 한다. 그럼 정부에서도 또 부양책을 안 쓸 수 없으니까 그때 가면 또 해줄 수도 있는데 앞으로의 미래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예측을 너무 하려고 하지 말고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좀 더 쉽게 정리하면은 지금 그냥 가능하면 현금이 충분한 사람들만 집을 사라. 괜히 뭐 그러면 제일 좋긴 네. 하죠. 근데 뭐 현금이 충분한 사람은 이미 다 집 샀을 거고요. 네. 네, 지금 막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금 다 끌어모으거나 대출 내지는 레버리지 이용해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5월 9일까지 좀 저렴하게 새낀 물건들이 좀 저렴하고 다주택자분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네. 예, 그 와중에서 좀 골라서 잘 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생초인 분들은 또 대출이 좀 나오니까 세입자 있어도 나오거든요, 뒤로. 그런 분들이 뭐 이렇게 사놓고 그때 가서 최장 2년이니까 그때 네. 가서 상황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럼 반대로 지금 그 대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애매한데 우선 뭐 싸게 나온다고 하니까 막 덥석 그냥 갭 투자하는 분들 이런 거는 그건 아니죠. 나중에 해결이 안 되겠죠? 그렇겠죠. 뭐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죠. 주변의 도움을 네, 받아야 된다. 뭐 가족분이라든지 지인론, 우정론 뭐 네. 많이 있더라고요. 네. 우정론도? 네, 우정론. 우정을 시험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네. 야, 그러면 이제 대출까지 고려하면은 결국에는 지금 거래가 아까도 말했지 매매 계약서를 한 4월 중순까지는 써야 되는데 그때 써도 대출 받는 거는 문제는 없다. 이렇게 뭐 이해하면 잔금일 되는 저희가 잔금을 보통 뒤로 하니까. 그 대출 신청 언제 하면 좋아요?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보통 대부분의 은행이 2달 전에 가져와라. 잔금일로부터 2달 전. 네, 심사를 시작할 수 있고요. 일부 보험사에서 잔금일로부터 3개월 전. 왜 이렇게 길게 하는 거를 또 선호하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지금 14억 9,900만 원에 샀어. 네. 근데 15억이 넘으면 15억까지는 괜찮은데 15억 5천이 됐어. 그럼 대출 한도가 줄잖아요. 네. 6억에서 4억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2억을 갑자기 어디서 마련을 할 거예요? 우리는 지금 대출 때문에 집을 살 수 있었는데 대출 금액이 확 줄어버리니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낭패를 볼 수 있거든요. 그것도 저도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게 결국에 지금 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최대 6개월까지 뒤로 미루니까 네. 그 사이에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오르면 대출 한도는 즉시 줄어드는. 그렇죠. KBC세 기준이에요. 네, KBC 기준이에요. 그럼 잔금을 길게 잡으면 불안하잖아요. 불안하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 사이에 시세가 올라버리지 않기를 네. 네, 뭐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네. 그래서 보험사에서 대출을 일단 신청해 놓으시는 거예요. 3개월 전에 이제 신청을 하시게 되면 그 당시 KB시세가 인정이 돼요. 네. 3개월 미리 전에 신청하면. 서류 쓰니까 내가 쓰고 나서 이제 올랐어. 네. 그럼 그건 괜찮거든요. 야,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했는데 다 이렇게 서류도 쓰고 막 다 했는데 미안해요 못 해줘요 이렇게 얘기 들었다는 분들이 좀 있어요. 예전에 그런 적 있었어요. 네. 네. 그러면은 그거 어떡하냐 이거 지금 샀는데 네. 5월 9일 다 지나버렸는데 대출 안 된다고 하면 큰일 나잖아요. 큰일 나죠. 최근에도 그런 사례들이 없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만 있었나요? 과거에 있었어요. 네. 그럼 지금은 그 심사 받으면 끝인가요?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되나요? 저희가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많이 물어봐요. 이거 확실한 거죠? 네, 그러니까. 책임지시는 거죠? 네. 그러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사람 없어요. 라고 밖에는 말을 못 드려요. 은행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그걸 확답을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90%, 뭐 95% 가능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 부동산을 거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뭔가 어긋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그냥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하는 거고요. 큰 이슈가 없는 한은 대출까지는 크게 문제 없이 대부분 다 기표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서하고 하면은 네, 웬만하면 웬만하면 뭐 다 문제는 나옵니다. 없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속이지 않는 한 네. 속이는 경우 있어요. 음. 뭐 자기가 퇴사했는데 뭐안 했다 그러고 막 그리고 어떤 분은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그냥 우선 산 거요? 네 그렇게 하고는 뭐 서류 심사했는데 나중에 뭐 기표 시점 다 됐는데 이미 퇴사를 하셔서 뭐 보완 서류를 못 받는다. 뭐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면은 대출 나온 뒤에 퇴사하는 건 괜찮아요? 그거는 괜찮아요. 그런 건 괜찮은데. 네. 그리고 은행에 따라서는 이제 다 다르기는 한데 심사만 하면 그 다음에는 뭐 이제 관심 없어. 내가 뭐 너를 뭐 알고 싶지 않아. 뭐 이러는 은행도 있지만 또 뭐 어떤 은행은 또 임박해서까지 다시 한번 보완을 해달라고 하는 은행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대출 받고 퇴사하시는 게 좋죠. 그러면 KB 시세도 뭐 하한가 있고 뭐 상한가 있고 막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일반가를 기준으로. 일반가로? 하는 거죠. 일반가 가운데 있는 우리가 가운데로. 제일 많이 보는 네. 그 일반가를 기준으로 해서 됩니다. 예를 근데, 들어 네. 막 나는 1층 샀어요. 네. 제일 저층 동향 1층이야 막. 그래도 안 돼요? 인정 안 해줘? 그게 원래 일반가가 기준가기는 해요. 네. 그럼 이왕 사는 거 로얄동 로얄층 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 아니 근데 이제 이게 대출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또 저희가 또 가격에 맞춰서 그것도 그렇죠. 네, 하는 거라서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대출 접수는 만약 그 커트라인에 걸려 있는 집이다 그러면 조금 빨리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나는 금리를 정말 중요해. 나는 금리가 최고야. 뭐 이러시는 분들은 임박할수록 이제 금리가 좀 더 정확하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 반 전 정도 그 정도에 신청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떤 네. 분들은 2주 전에 하면 안 돼요. 저희 KB 시세가 이번 또 반대로 오르는 게 좋거든요. 막 이러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2주 전에 접수하는 거 불안하잖아요. KB 시세가 오르는 게 좋다는 거는 한도가 더 때문인가요? 나올 수 있으니까.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서류를 쓰시고요. 쓰시고 KB가 올라가지고 만약에 내가 대출이 더 나온다. 그러면 그때 금액 수정을 하시라.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있죠.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그 14억 9,900까지인데 거기에 좀 근접해 있다 싶으면 잔금을 너무 길게 잡진 마라. 그게 마음 네.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거기서 약간 좀 거리감이 있는 금액대라면은 뭐 잔금을 길게 잡아도 별 상관은 상관은 없고요. 없다. 굳이 네. 뭐 짧게 잡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혹시나 뭐 대출이 더 규제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특히 이제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게 지금 비거주 1주택자들 뭐 대출 규제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게 뭐 어디서 어떻게 규제가 나올지는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너무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내가 이미 계약을 했는데 바뀌면 어떡해요? 막 이렇게 네.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미 계약서를 쓰거나 아니면 은행에 서류가 들어간 분들까지 뭐 어떤 제약을 둔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약서를 쓰기 전에 지금의 정책이 어떤 정책이 있는지 나한테 문제가 되는 게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리고 나서 뭐 계약서를 쓰신다라고 하면 설사 뭐 투기성 1주택을 어떻게 가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투기성 1주택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조차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의가 지금 아직 애매하죠. 네.
뭐를 투기성으로 볼 것이냐, 뭐 아파트를 볼 거냐, 가격으로 볼 거냐, 지역으로 볼 거냐, 아직 아무것도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은 좀 안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촬영일이 이제 3월 초인데 네. 그 보통 이제 1, 2월보다는 이제 3월 되면 본격적으로 은행들이 좀 영업을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좀 유의미하게 그런 게 좀 보이나요? 어떻게? 아니면 여전히 뭐 이렇게 정부가 막 지금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은행들도 좀 소극적으로 뭐 대응을 하고 있는 건가요? 결론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소극적인 게 맞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그냥 연 단위로 봤어요. 연 네. 단위의 총량 예를 들어서 뭐 1,000억 그보다 훨씬 많겠지만 뭐 1,000억 이러면 그냥 뭐 알아서 뭐 초반에 900억을 팔고 하반에 100억을 팔든 네. 그거에 대한은 뭐 신경은 크게 안 쓰고 일단 늘어났느냐 1,000억에서 뭐 1,200억이 됐느냐 1,300억이 됐느냐 이런 것만 좀 정부에서 관여를 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거의 뭐 주 단위, 월 단위로 보고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너무 많이 했어.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했을까? 뭐 이러면서 따져요. 네, 계속 그 가계 부채를 늘리지 않도록 정부에서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3월 달에는 금리가 싸지고 뭐 이런다기보다는 1년 내내 비슷할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하반기 때 대출이 안 나올 거다. 뭐 그때 가면 금리 올라간다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아, 그건 또 있어요? 네. 왜냐하면 아무리 관리를 한다고 해도 아무래도 그 상반기에 좀 빨리 돈을 써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반기로 가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더 이상 실적을 다 채웠으면 굳이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은행들 입장에서도 네. 12분의 1로 영업을 하라고 하면 불안하잖아요. 네. 나중에 못 채우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눈치 봐서 그쵸. 한 아, 5, 6월쯤에 네, 10개월 빨리 채워버리고. 5, 6월쯤에는 그래도 한 7, 80% 채우고 싶을 텐데 네. 그렇게 가겠죠 아마 올해도. 그렇죠. 그래서 보통 12월이 되면 이제 MCI도 못 쓰고 방문제를 뭐 하겠다는 은행들도 많고 일단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작년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연말에 비하면 연초가 네. 대출 금리라든지 한도 면에서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상황이 당장은 지금 대출 규제가 뭐 추가로 나오거나 그럴 분위기는 아니죠. 현재는. 나올 수도 있죠. 저는 이제 지금 가장 신경을 쓰는 게 뭐냐면 투기성 그 1주택자가 네. 어떤 사람이냐. 이게 그 계속 그냥 방송에서 나오는 말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규정을 만들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보여요. 정말 많거든요. 투기성 1주택자. 갭 투자하고 딴 데 가서 자기도 전월세 사는 사람들. 예, 근데 네. 그분들은 사실 투기성이라기보다는 상황에 그렇게 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뭐 직장 때문에 나는 여기 네. 살 수밖에 없는 분들, 같은 서울인데 거기서 다니면 되지. 뭐 이럴 수도 뭐 있지만. 순환근무도 있고. 네, 뭐, 네. 서울도 굉장히 넓잖아요. 네. 그래서 뭐 나는 집이 강남인데 뭐 직장이 뭐 일산이야. 뭐 이러면 일산에 거주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어떻게 골라낼지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분들 뭐 전세 대출을 금지한다. 예를 들면 그런 얘기가 계속 지금 방송에서 나오고 네. 있으니까 그러면 타격이 굉장히 클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출 전문가 레오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방금 전에 얘기해 주신 대로 지금 아마 갭 투자하고 딴 데에서 사는 사람들이 타겟이 될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제 뭐 분리를 할 수도 있지만 뭐 제가 봤을 때 그냥 뭐 수도권 안에 아파트는 안 돼. 약간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좀 그럴 수 있죠. 예전에 문재인 정권 때도 9억 초가 뭐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전세 대출이 안 돼. 네. 뭐 이런 규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예전에 규정을 끌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거의 그 수준을 잡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봐야죠. 그렇게 만약에 된다고 가정하면 그러면은 소위 그 전월세 주고 나도 전월세 살고 있는 1주택자 분들은 전세 자금 대출이 상환 압박이 들어오는 건가요? 그러면 뭐 만약에 한다면 그러니까 연장은 안 해주고. 연장은 안 해준다. 네, 뭐 아니면 한 번은 연장을 해준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규정이 새로 나오겠지만 신규는 안 해준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전세 그게 지금 한 2억인가 대출 나오잖아요. 2억인가 3억. 원래는 1주택자 전세 대출이 3억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2억으로 2억으로 줄었잖아요. 줄였고. 네. 근데 이제 만 안 해준다. 뭐 그럼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진행을 하셔야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뭐 과거에 빌리신 분들도 많을 테니까 뭐 지금 뭐 2억이나 3억의 대출을 받아서 살고 있다가 네. 지금 연장이 안 된다 그러면 사실상 그분은 그 집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올려줄 수가 있나? 돈이 있으면 뭐. 돈이 있으면. 근데 그걸 올려줄까요? 과연 저 같으면 그냥 아예 딴 데 나가서 월세 그럴 구해야 되겠다. 가능성이 더 많죠. 네, 그거를 네. 올려주고 전액
자기 현금 넣고 그렇죠. 전세 살진 않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현금으로 뭐 3억씩, 2억씩 들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뭐 안 그러면 뭐 원래 자기가 세 주고 있는 집 있잖아요. 네. 그쪽에 전세금을 올리겠죠. 어쨌든 그러면 지금 1주택자도 실거주를 하라는 정책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분들이 이제 말 그대로 안 팔고 나도 이제 전세 사는 거니까 네. 그래도 꽤나 괜찮은 집들이니까 그러고 있지. 사실 안 좋은 집이면 팔고 그냥 뭐 딴 데 가든지 하실 거잖아요. 근데 안 좋은 집이 또 안 팔리는 경우가 팔려서 더 그렇게 하는 많아요. 건가? 네, 못 파는 거죠, 그거는. 그것도 그러겠네요. 네.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그 조금 뭐랄까 그래도 조금 좋은 위치니까 좀 들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죠. 거기에 전월세가 좀 사라지는 구조일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모두 실거주로 다 들어가기도 실거주로 하고. 들어가고 있으니까.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세를 줄 수 없이 모든 분들이 다 본인이 전입을 해야지만 그 집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점점 전월세는 이제 없어지고 다 모두 자기 집에서 거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작년 한 중순에서 말만 하더라도 뭐 1000세대 뭐 전세 한두 개요 이랬는데 최근에는 전세가 뭐 이제 한 3000세대인데 전세 한두 개요 뭐 이런 것까지 점점 좀 악화가 되고 있는데 올해 아직도 뭐 거의 이제 10개월 가까이 남았으니까 전월세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지금 정말 심각한 게 입주가 없잖아요. 네. 공급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더 그 전세 물량이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 월세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주거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신축 전세 물건이 정말 귀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서울의 빌라, 오피스텔, 뭐 월세 가격 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지금 월세 선호가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뭐 월세가 좋아서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겠어요. 전세가 없으니까. 네, 월세로 가고 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026년에는 입주 물량이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전세는 점점 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과거에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이제 전세를 사시다가 네. 이제 뭐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면 좋은데 못 쓰고 이제 딱 나갈 때 나가 보니까 전세가 너무 없고 뭐 반전세 가려니까 뭐 너무 비싸고 그럴 거면 그냥 집 사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막 사러 갔던 수요들도 꽤 있거든요. 어찌 보면 지금 이미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지금도 될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집을 사는 분들이 거의 생애 최초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분들 어디서 살았겠어요. 다 뭐 전세, 신혼부부 아니면은 뭐 전세 월세 살았겠지. 뭐 이런데 거주하시다가 이게 너무 불안하다. 사실 직장인들 만나면 네. 다 부동산 얘기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난 집이 없다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좀 많이 심하신가 봐요. 근데 사실 집값이 안 올라주면 네. 뭐 크게 불안하지는 않으실 텐데 이제 그거에 대한 계속 올라가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계속 부동산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전월세를 사는 것보다는 계속 또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네. 이러니까 그냥 집을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최근에 또 얘기 나오는 게 임대사업자 대출을 상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임대사업자들이 대출 받았다는 거는 당연히 뭐 전세는 아니고 이제 뭐 월세를 그렇죠. 주고 있거나 뭐 네. 그랬겠죠. 네. 아니면은 뭐 자기 집을 실거주하면서 뭐 다른 걸 전세 주고 있든지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그러면은 임대 쪽에는 좀 타격을 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임대사업자 대출을 지금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연장을 안 해줄 것이다. 연장 안 해준다. 네. 근데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실제로요? 네. 오. 그리고 한번 연락을 받았는데 은행에 갔더니 연장을 못 해주겠다. 네. 네, 그러니 대비를 하셔라. 그래서 이분이 이제 놀란 마음에 그 1금융권 은행이었는데 다른 은행을 가신 거예요. 네. 대환을 하고 싶다. 그랬더니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금융권을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이금융권에 연락을 했더니 임대사업자 대출의 비중이 이제 정해져 있어요. 뭐 무한정 해줄 수는 없거든요. 은행 입장에서는 네. 뭐 일반 사업자 비중 얼마, 일반 사업자 대출 얼만큼 하고 그다음에 임대사업자 비중이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또 업종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음식점은 뭐 요만큼 해주고 뭐 어떤 업종은 더 많이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비율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금융권에다가 문의를 했더니 임대사업자 대출의 비율이 워낙 적은 데다가 거의 다 찼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네. 그래서 다들 몸을 사리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기가 다가오는 임대사업자 분들이 틀림없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희가 2017년, 2018년 그리고 그 전에도 1금융권에서
그 주택에 대해서 임대사업자 대출 정말 많이 했거든요. 네. 네, 그분들이 임대사업자 대출이 만기가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은 30년이잖아요. 근데 임대사업자들은 뭐 1년, 3년마다 연장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시기가 도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말씀하신 대로 들고 있는 분들은 거의 이제 월세인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겠죠. 그럼 뭐 그거 빼고 뭐 전세를 주든지 뭐 해야 될 텐데 네. 아마 그분들이 전세 안 주고 그냥 팔고 싶으실 거야. 대부분 다. 지금은 다주택자분들이 다들 팔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냥 그쵸. 뭐 죽지 못해 산다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아니, 밤에 잠을 못 이루겠다.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강남 성팔 몇 개씩 들고 있으면 잠이 잘 올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저도 실제로 봤거든요. 근데 네. 봤는데 아 이거 보유세 낼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있어요. 근데 보통. 지금 그 막 지방 뭐 네. 빌라 뭐 다가구 이런 거 들고 계신 분들은 팔고 싶어도 못 판다. 빌라로 아마 안 산다.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임대사업자 분들이 거의 빌라를 소유하신 분들이 많아요. 아파트는 지금 임대 그 등록도 잘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더 타격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선별을 좀 잘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다주택자를 줄여야 되겠다고 하면은 이거는 반대로 해석하면은 무주택자 보고 다주택자 집을 사라는 얘기랑 똑같은 건데 그렇죠. 지금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거 사고 싶으신 마음이 별로 없고 그리고 살라고 해도 아파트인데 아파트는 또 대출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결국에 따져보면은 15억 이하의 생애 최초 아파트 거기만 여기로 지금 이제 가는 모이는 거죠. 것 같아요. 네, 이 정책의 그래서 어떤 지금 방향이. 그 가격대의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계속 오르게 되면 아니 원래 10억이었던 게 15억이 됐어요. 그럼 15억짜리 집은 그냥 가만히 있나요? 그 집도 조금은 그렇죠. 좀 네, 오르죠. 뭐 거래는 많이 안 되더라도 조금 밀어 올릴 거잖아요. 왜냐면 이거 팔았으니까 저거 사러 가니까 또 네. 집주인이. 그렇죠. 그래서 나는 10억짜리가 이제 15억 됐으니까 뭐 원래 15억이었던 집은 조금 더 올라서 또 살 수밖에 없을 그런 그렇게 구조가 되겠죠. 될 거라서 이게 좀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해서 정책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네. 지금 1주택이신데 그 전세나 월세 같은 거 주고 나도 뭐 이제 아이 학군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전세 살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겠구나 전세 대출 안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걸 좀 각오하고 뭔가 플랜을 짜야 될까요? 꼭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내가 너무 많은 시점이 남았다. 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현금 내지는 월세도 가야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만 아직 그 정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계약서를 쓴 분들까지는 항상 보호를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뭐 계약서를 쓸 상황이다. 그러면 현재 정책, 현재 규제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시면 되고요.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규정에 맞춰서 뭐 투기성 1주택자는 대출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나오면 아, 난 안 되는구나. 월세 가야 되겠다. 그때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마 궁금하신 게 이런 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요번에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어요. 그 네. 투기성 1주택자라는 거에 대상이 되는데 근데 이게 계약갱신 청구권이도 있잖아요. 네. 그럼 갱신권을 쓰면 네. 그냥 대출은 자동 연장이 되는 건지 아니면 갱신권은 썼는데 규정이 이제 바뀌어서 연장 안 됩니다. 뭐 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예전에 그 전 정권에서 그랬을 때 뭐 한 번은 유예를 해주겠다. 한 번은 네, 한 번은. 갱신권은 써라. 네, 그렇게 해준 적도 있었고요. 아 그때부터 달라요? 네, 그때부터 그런 적도 달라요. 있었고 아닌 적도 있었고. 네, 예를 들면 지금 원래 1주택자 전세 대출이 3억이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연장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2억으로 줄었잖아요. 2억으로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때그때 정책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3억으로 연장 안 해주고 2억만 2억으로. 해주고 네, 1억 맞아요. 상환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네, 근데 만약에 내가 뭐 그 말씀하신 대로 거기 투기성이 걸렸어. 네. 그럼 전액 상환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러면 갱신권을 못 쓸 수도 있겠네요. 그때 가서. 뭐 그럴 만약에. 수도 있고 아니면 갱신권은 쓰고 대출은 상환하든지. 근데 대출을 받을 정도의 그런 분들이라면은 그걸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거거나 아니면 상환할 마음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마음은 뭐 다 없을 것 같고요. 네, 여력은 이제 아니 어차피 봐야겠죠. 전세 사는데 전세집에 생돈 넣는 사람이 그럼요, 어딨냐 이거죠. 요즘 그럼요. 같은 상황에서. 그 돈으로 뭐 하실 거 그러니까 많잖아요. 뭐라도 하겠죠. 뭐 네. 주식을 하든 뭐라도 그렇죠. 하려고 할 텐데. 네. 그리고 또 월세를 가게 되면 월세 이자가 대출 이자보다 그 월세 금이 그렇죠. 네, 더 훨씬 더 높죠. 비싸요. 그래서 사실 그 대출을 전세를 받는 얻는 건데.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전세나 월세 매물이 너무 적어서 지금 막 가격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 갱신권을 많이들 쓰셔가지고 현재는 뭐 그렇게 시장에서 막
충격을 받는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새로 구하는 분들이 지금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우신 거죠. 말씀하신 대로 다 갱신권을 쓰고 아무도 집을 비워주지 나오니까. 않으니까 새로 전세를 구해야 되는 뭐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은 정말 집을 못 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전세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월세 가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월세는 더 비싸니까. 그렇죠. 그 내가 생각했던 전세 이자로 갈 만한 집보다 훨씬 다운그레이드를 해서 가는데 그것도 또 쉽지 않고. 뭐 쉽지는 않지만 네. 뭐 어쩔 수 없겠죠. 그러면 앞으로 이 어떤 전세를 좀 줄이는 방향, 그러니까 그게 의도든 의도가 아니든지 이번에 또 전세 신탁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금을 맡겨라. 나라에 희망자에 한해서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 이제 전세를 안 주려고 할 것 같거든요. 집 주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주겠죠. 네. 근데 보증금 받았는데 그걸로 뭘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맡겨야 된다라고 하면 그럼 과연 집주인들이 전세를 놓을까? 그냥 월세를 놓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전세는 점점 더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전세가 월세로 많이 바뀌니까 좀 주거비가 높아지든지 네. 아니면 실거주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뭐 전체적으로 좀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매매가를 좀 같이 올라가는 그런 쪽으로 갈 것이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전세가 집값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던 거는 예전에 많이 있었어요. 네, 전세가를 높을 때는 네, 근데 지금 전세가가 점점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게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죠. 뭐 집값이 10억인데 전세가 뭐 8억이야. 네. 네, 근데 뭐 전세가 더 올라서 9억이야. 그럼 집값이 계속 10억이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대출 규제가 어쨌든 점차 강화되고 있는 건 맞잖아요. 네. 더 이게 완화되기는 쉽지 않겠죠.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더 하면 더 했지. 완화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현재 정권 말고 그 전 정권에서는 이제 대출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네. 뭐 70%로 한도도 올리고 뭐 규제 지역도 50%를 올리고 했는데 이번 정부에서 점점 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억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나마 좀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아까 생애 최초가 있었고. 네, 생애 최초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무주택자 분들을 위해서 내지는 집값이 좀 저렴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대출을 그렇게 막 막고 있다라는 느낌은 받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출 규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무주택자 분들 중에서 정책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한도가 높아요. 뭐 투기 지역이어도 60% 가능한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보금자리론이라든지 또 생애 최초인 분들은 뭐 정책자금 대출 중에서 디딤돌 뭐 이런 대출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정책자금들이 집값이 다 저렴하다는 거예요. 뭐 5억, 6억 뭐 이렇게 그 이상 넘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나마 좀 한도가 높은 경우는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인 거죠. 신생아 특례는 이제 9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난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신생아 특례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신생아 특례가 작년이었나요? 그때만 해도 막 한 5억씩 나왔는데 지금은 좀 줄었죠. 4억이죠. 이게 더 줄 수도 있을까요? 더 이상은 안 줄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사실 부동산 정책이라기보다는 복지죠, 신생아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뭐 대출을 더 이상 줄이기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책자금 쪽에서는. 근데 이게 또 보금자리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금리가 그렇게 싸지도 않거든요. 보금자리로는 원래 금리가 그렇게 싸지 않고요. 내가 이제 그 해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다문화라든지 뭐 저소득층이라든지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그 높은 금리에서 조금씩 이제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내가 금리 할인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생각보다 나는 받을 게 없네? 이러시면 은행 상품하고 비교를 하시는 게 좋고요. 정책 상품을 이용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DSR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런 상품들은 DSR을 보지 않거든요. DTI만 보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대충 한 얼마 정도 더 많이 나온다고 봐야 돼요? 저희가 같은 보통 연봉으로? 5.5배 보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책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8배, 9배 나오니까. 거의 1.5배 이상 나오네요. 그렇죠. 내가 4억 받을 사람이 한 6억, 7억 받는다. 그리고 신용대출이 있어도 타격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보통 신용대출이 이제 DSR에서는 굉장히 타격이 심하잖아요. 근데 이런 정책자금 대출은 DTI만 보기 때문에 신용대출이 많이 있어도
크게 타격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보금자리론 같은 거 쓰실 분들은 이제 소득이 좀 낮은데 그쵸. 그래도 내 돈에 비해서 좀 좋은 거 사고 싶으신 분이 신용대출 받고 이걸로 맞아요. DTI로 해서 네. 최대한 어떻게든 받아내는 그렇죠. 이자보다도. 그런데 이제 대출을 받고 싶지만 집값이 6억이라는 거. 네, 뭐 매매 가격이라든지 또 KB 시세가 둘 중에 하나라도 이제 넘으면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받을 수 없거든요. 네. 그리고 또 소득 기준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따져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전 디딤돌 대출 받고 싶어서 소득을 맞추고 싶어요. 뭐 소득 6천 맞추려고 퇴사를 할까요? 막 이렇게 네.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가 조건이 맞을 때 고르는 거지 조건 맞추려고 뭐 퇴사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내 현 상황에서 가장 좋은 대출을 선택을 해서 집을 사는 게 대출을 잘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육아휴직을 하면은 소득이 확 낮아져요? 그게 좀 인정을 그건 아니에요? 네, 육아휴직 아닙니다. 정도로 안 되고. 네,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때 소득을 인정을 끌어오거든요. 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육아휴직 1년 한 걸로는 해당이 안 되고. 없고요. 육아휴직은 최소한 3년 정도는 하면 무직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네. 예, 그때는 가능하겠죠. 육아휴직 3년이면 다둥이 뭐 이런 걸로 해서 특공로를 해야 되겠네. 다자녀 특공로. 가장 유리한 방법을 쓰시면 그러면은 네, 좋을 것 퇴사하면 같아요. 되는 네, 거고요. 퇴사는 되죠. 퇴사는 되는 네, 거고. 어차피 퇴사한 소득은 못 쓰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 작년 소득이 1억이에요. 저 대출 가능하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거 가져와 보세요. 그러시면 저 작년 12월에 퇴사했어요. 이러시거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소득. 네. 그래서 이거 간호사분들이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잠깐 퇴사하셨다가 또 대출 뭐 이렇게 아. 정책자금 받고 다시 또 이제 취업하시고 취업이 쉬우시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잘 네, 활용하시면 뭐 그렇게들 되겠네요.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일부러 퇴사하거나 그러지는 그렇죠. 말라. 그런 건 아니죠. 네. 그 지금 대부분의 대출이 좀 그나마 무주택자한테 좀 친화적이긴 한데 네. 1주택자들은 딱히 뭐 혜택 받을 만한 대출은 없는 건가요, 이게? 없습니다. 1주택자 1주택은 분들은 투기꾼이야 이제. 네, 이제 갈아타게 하시는 거죠. 내가 1주택인데 네. 하나를 더 사. 네. 가끔 이제 그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요 1주택자예요. 그래서 그래요? 1주택자 분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면 저 1주택자죠. 막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다주택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일시적이라는 말이 대출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 있다. 그러면 그걸 팔아야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6개월 안에 처분할 수 있는 분들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일시적 2주택에서 네. 내가 집이 하나 있는데 이사 가려고 새로운 집을 하나 샀어요. 네. 그리고 기존 집은 전세를 주고 네. 그 집에 이제 들어가서 살겠다라고 네. 하면은 대출은 나오는 못 받는 거죠. 안 나와요. 네. 이건 안 돼요. 기존 집을 6개월 안에 팔아야지만. 팔아야 되니까. 네. 근데 전세를 주면 못 팔잖아요. 그래서 안 돼요. 그러면 못 팔아요. 그럼 또 가끔 이런 분 계세요. 그러면요, 제가 안 팔고요. 대출을 갚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도 네.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6개월 안에 갚으면 안 되냐? 네, 그렇죠. 네. 주식으로 벌어서 갚겠다. 뭐 내지는 뭐 여러 따서 가지 갚겠다. 네, 뭐 네, 방법을 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안 됩니다. 원래 안 되고. 예, 저희 약정서 은행에서 약정서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약정서에 그렇게 써 있어요. 나는 집을 팔겠다. 네. 돈을 갚겠다가 아니고 집을 팔겠다. 그럼 예를 들어 안 팔았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페널티가 뭡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시죠. 감옥 가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감옥은 안 가고. 네, 3년간 은행에서 개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거죠. 3년간 그러면은 뭐 금융권에서는 안 되는 거야. 뭐 네. 어떤 뭐 새마을금고도 안 되고 똑같아요. 뭐 예, 1금융, 2금융. 대부업체 정도만 되는 거고. 대부는 가능하겠죠. 대부만 가능한 정도.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나는 그냥 3년 동안 뭐 안 받으려고요 대출. 어차피 다주택자라서 대출 뭐 필요 없어요.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작정하고 저는 집값이 더 중요해요. 이러고서는 이제 약정 위반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내가 뭐 알고 한 거니까. 네. 근데 모르고 낭패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이셨냐면 그냥 자기 1주택자예요. 네. 근데 생환자 받았는데 그러면 집 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분양권을 하나 사신 거죠. 근데 그러면 문제는요. 약정 위반자가 돼서 뭐 나는 뭐 괜찮아요. 이런 건 괜찮은데 이분은 뭐가 문제냐면 중도금이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분양권을 샀으면 대부분 중도금 대출을 받으시거든요. 네. 중도금 대출이 안 나와요.
거의 약정 위반자는 대출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차라리 뭐 배우자가 있으면 결혼을 했어. 그럼 배우자한테 뭐 분양권을 넘겨서 그분이 받으면 되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 이제 미혼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중도금조차도 다 현금으로 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약정 위반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가능하면 약정이라는 거는 지켜야 된다. 이거를 그럼요. 안 지키려고 생각하면은 조금 꼬일 수 있다. 네, 약속을 한 거잖아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게 누가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라고 그러는데 지키라고 있는 게 이제 약속입니다. 그러면은 소득이 되게 높은 고소득자분들은 네. 딱히 지금 어떤 대출 쪽에서 이득 볼 만한 게 별로 없나요? 오히려 지금 손해라고 그러잖아요. 집값이 높으면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오니까 소득이 높아도 DSR이 오히려 남는다. 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고소득자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신용대출이 좀 많이 나오니까 그 담보대출 플러스 신용대출을 이용을 하시는 게 훨씬 낫겠죠. 그러면 그 신용대출을 최대한 이용을 해가지고 네. 어쨌든 그 안 나오는 부분을 좀 일부라도 좀 맞추는 거 정도지. 네. 뭐 지금은 대출 규제가 강력하니 어쩔 수 없다. 네. 그러면은 지금 대환대출 쪽은 뭐 어때요? 그럼 대환대출 같은 것들은 잘들 되는 거예요? 뭐 어때요? 대환대출은요, 우리가 대환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 물어보잖아요. 네. 저 대환대출 하고 싶어요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 이제 이유를 물어봐요. 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금리가 너무 높아서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몇 프로인데요? 그러면 저 금리가 4.3이에요. 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최저금리가 4.7이에요. 이게 지금 대환할 금리인가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환 시장은요 거의 대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연장 같은 것들은 되는 거예요? 특별한 규제가 대상이 아니라면 연장들은 해주나요 지금? 이게 이제 뭐 전혀 상관없이 연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연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아마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예전에 전세 대출 받은 분들 계셨을 거예요. 네. 전세 대출을 받을 때 그때 이제 허그에서 대출을 받는단 말이에요. 안심 전세라고 해서 대부분 그 대출을 굉장히 많이 받으세요. 네. 근데 2년 전에 받았을 때는 소득이 없어도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허그 대출은 원래 상관이 없거든요. 소득 없어도 다 대출해줬어요. 네. 근데 지금 무주택자들도 이제 소득이 있는 분들만 대출을 해줍니다. 전세 대출은.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연장을 할 때는 가능할 거예요. 연장은 해줘요. 근데 내가 저 금리 낮은 데로 가려고요. 다른 은행으로 옮기려고요. 하면 새로 심사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소득이 없기 때문에 대환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득이라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데요? 그냥 있기만 하면 뭐 알바도 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기준이 또 있는 거예요? 이 알바를 하셔도 저희가 이제 소득금액 증명원상에 나오면 네. 내지는 이제 저희가 뭐 단기라서 갑근세 뭐 한두 달밖에 일 안 했어요. 그러면 그런 정확한 그 서류로 나오는 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 저희가 말로만 저 월급 받았어요. 통장에 찍혔어요. 이거는 안 되고요. 저희 주택담보대출 할 때 정확하게 소득 보잖아요.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내지는 회사에서 발급하는 그 갑정근로소득세 이런 여러 가지 정확한 문서가 들어와야지만 소득인 거죠. 근데 아직 DSR 같은 걸 뭐 보는 건 아니잖아요. 봐요. 얼마나 봐요? DSR? 똑같아요. 40%예요. 40%로 DSR은 아니지만 네. 이제 금융비용 부담률이라고 해서 40% 대략 그냥 비슷한 거를 네, 보는 거예요. DTI라고 생각하시면 그럼 돼요. 이제는 전세도 옛날 같이 뭐 주부여도 막 대출 받고 뭐 그런 세상은 아니다. 아니에요. 네. 어. 그 주부 같은 경우도 이제 카드로 해서라도 네네. 봐야 되는데 이제 이런 도시보증,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안심수세 같은 경우는 카드 소득은 또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서울보증밖에 안 돼요. 그래서 네. 전세 대출이 예전에 비해서 정말 많이 까다로워졌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전세 대출을 받는 것이 어쨌든 진짜 소득이 있고 좀 네. 여유가 있지 않으면 그럼요. 안 된다. 네, 예전에는 이제 무주택자가 많이
없었으니까 뭐 연세 높고 아니면 대학생, 소득 없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계약서를 써서 전세 대출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소득 있는 분들만 이제 대출이 되기 때문에 전세 계약할 때도 잘 살펴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환은 좀 어렵고 네. 연장은 그래도 아직은 되는 분위기. 네, 맞아요. 그리고 대환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환을 할 때는 금리 뭐 0.1, 0.2 가지고 옮길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대환을 할 때 변동금리로 대환을 하면 괜찮은데 고정금리로 대환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0.1을 낮춰서 고정금리로 대환을 했는데 금리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의미 없죠. 3년 가기 때문에 한 0.5% 정도 차이가 나면 그때 고민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결국에 지금 그 대출 규제가 앞으로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염두에 두고 뭐 네. 집을 사시든 뭐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주택자 전세 대출은 약간 조금 이제 규제가 들어올 수도 있을 것 나올 같아요. 수가 있다. 네. 그것도 좀 염두는 해두셔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계약 시점의 정책을 꼭 확인을 하고 계약을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안 물어봤네요. 다주택자는 지금 뭐 대출 없나요? 다주택자들? 다주택자는 있는 거 안 있는 것도 뺏어가면 다 오히려 그것도 나오던데요. 일부 강제 상환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그러니까요. 분이 있던데. 있는 거 그냥 그 네. 뭐지 있는 대출도 지금 그렇죠. 상환을 해야 될 수도 임대사업자들도 막 있는데 상환시키려고 하니까. 뭐 새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그냥 지금은 좀 네. 뭐 대출은 안 된다. 네. 그냥 지방은 가능하세요. 지방. 네. 그렇죠. 네.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약간 수도권 네, 쪽이지. 서울 수도권 쪽인 거고요. 뭐 지방은 다주택자도 뭐- 지방은 가능합니다. 지방은 뭐 지금 집값에 뭐 70%씩도 막 해주고 뭐 그런 거죠. 무주택자는 70%고요. 이제 다주택자는 60%. 다주택자들도 사실 지방에 집 사는 건 뭐 가능한데 네. 근데 취득세 때문에 또 못 하시더라고요. 취득세가 너무 높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규제는 대부분 다 수도권인 그렇죠. 거지. 이제 네. 지방 쪽은 좀 별개 얘기라는 거를 또 한번 또 짚고 가긴 해야 되겠네요. 네. 지금까지 레오대출 연구소의 레오님 모시고 점점 사실 복잡해지고 있는 대출 규제인데 이게 아마 다음번에 오시면 또 뭐 새로 생겼다고 할 것 같을 것 같기는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과거에도 항상 이제 집값 올라가면 대출부터도 조이니까 네. 이거는 좀 앞으로 이제 이렇게 갈 거라는 방향을 좀 감안은 하셔가지고 좋은 선택들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